때는 바야흐로 선조 39년, 명나라에서 글을 잘 쓰기로 명성이 자자했던 주지번이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합니다. 이에 조선은 당대 최고 문장가인 월사 이정구를 대표로 해 문사 위주로 편성한 영접단을 보내 그를 맡게 했고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성에 들어온 그는 무슨 심보였는지 갑자기 기도회고라는 제목으로 오연율시 대군을 뽑더니 날이 새기 전에 시를 지어 올리라 요청했죠. 아마도 조선의 문인들을 얕본 것인데 그 많은 관료들이 하룻밤 사이 글을 쓸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여러 명이 나누어 시를 짓자니 문맥이 서로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해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에 백사 이항복은 오산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다며 오산 차천로를 불러들였죠. 조선에서 똑똑하기로 널리 알려진 차천로는 그 제안을 듣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술 한 동이를 내줄 것, 큰 병풍 하나를 세울 것, 그리고 한석봉이 자신의 읊을시를 써줄 것. 이에 대청마루엔 큰 병풍이 둘러쳐졌고 차천로는 수십 잔의 술을 마신 후 병풍 안으로 들어가고 한석봉은 병풍 밖에서 화선지 10장을 펴고 붓에 먹을 듬뿍 적셔서 대기했습니다. 병풍 뒤에서 차분하게 앉아 술 한 잔에 시 한 수를 읊으면 한석봉이 일필휘지로 받아 적었는데 이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차천루는 술에 골아 떨어졌고 시를 받아 적던 한석봉 역시 지쳐 정신을 잃었는데요. 병풍에 적힌 글은 곧장 주지번에게 전해졌는데 글을 읽던 주지번은 차천루의 시에 한 번, 한석봉의 현란한 글씨에 또 한 번 놀라 들고 있던 부채를 부러뜨리기까지 했다고 하죠. 이후 그는 글씨를 쓴 한석봉을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의 글씨는 왕희지, 안진경과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이죠. 여기서 왕희지는 중국 역사에서 첫째 가는 서성이며 안진경은 왕희지의 부드럽고 우아한 서체를 남성적이고 간거한 서체로 개발, 당나라 이후 중국 서예 트렌드를 바꾼 인물입니다. 지금이야 컴퓨터니 스마트폰이니 하며 글씨체의 중요성이 덜하다지만 과거에는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글씨가 혹은 글씨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치는 이 순간 누군가 남긴 위대한 글씨를 그대로 이어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쓰고 있는 여러 글씨체의 아버지 최정호 선생을 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한글의 아버지가 세종대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모양, 즉 글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글씨, 글꼴, 서체 혹은 폰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단순히 보기 좋다, 예쁘다라는 심미적 부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글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서의 가독성,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글꼴을 사용하는가는 인쇄에 있어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도 중요하죠.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지난 2013년 1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는 제18대 대선이 무효라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집회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플래카드에 사용된 폰트가 북한 글꼴인 광명 납작체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폰트는 북한 선전 매체인 TV 자막에 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북한 글씨체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현수막 사진을 들어보이며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글자체가 아니라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플래카드에 사용한 폰트는 단체나 개인의 정체성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아무나 내려받을 수 없는 광명 납작체를 썼다는 것은 일각에서 보기에 북한이 대선 무효 촛불 집회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니까요. 이처럼 의미가 부여되는 글꼴, 글씨체인 만큼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글꼴이 이런 고민 끝에 탄생했습니다. 한국에서 글꼴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당시에 글꼴을 만들려면 원도 설계가 필수였습니다. 원도란 쉽게 말하면 실제 활자보다 크게 그린 글꼴의 C그림입니다. 첫 글씨 활자인 것이죠. 한 변의 길이가 4-5cm인 정사각형 안에 글자를 그려 넣고 이 원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활자를 원도 활자라고 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실제 크기의 C글자를 활자 조각가가 도장을 파듯 새겨서 만들었는데 이 원도 활자가 도입되고부터는 원도 설계자가 작, 컴퍼스, 붓, 잉크 등과 같은 레터링 도구를 이용해 한 글자씩 원도를 설계하면 이 설계된 원도를 바탕으로 자모 조각기가 활자를 깎았습니다. 이때부터 활자의 완성도는 활자를 조각하는 사람이 아닌 원도 설계자의 능력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분야를 처음 개척한 인물이 바로 글씨장인 최정호 선생입니다. 최정호 선생은 1세대 한글 글꼴 디자이너로서 한글 글꼴의 기틀을 다진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 중인 바탕체, 도둠체, 궁서체 등의 원형이 이분의 손에서 태어났죠. 옛 글꼴이니까 촌스럽지 않을까 생각하면 큰 오산, 오히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디자인을 50년 전에 그려냈으니까요. SM 중명조, SM 신명조, 윤명조 등이 그 그림 원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글꼴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사실 한글 글꼴을 개발한 것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보다 더 대단한 것인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한글과 영어의 차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알파벳의 자음과 모음을 옆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26개만 디자인하면 어떤 단어든 표현할 수 있는 글꼴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초성, 중성, 받침이 조합되어 글자가 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초성이냐 받침이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즉 자음과 모음 24개를 그리면 글꼴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어에 필요한 한글 음절 11,172개를 전부 그려야 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글 서체는 세종대왕 창제 이후 꾸준히 발전시켰다면 상당히 다양한 서체가 개발됐을 겁니다. 하지만 한자가 중심이었던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 정책 때문에 그 명맥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 끊겼던 명맥을 이은 인물이 바로 최정호 선생이죠.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1916년 일제강점기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내준 숙제를 하다 글씨 쓰는 재미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글씨를 잘 썼는지 당시 흔했던 글쓰기 과제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선생님에게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쓴 나머지 부모가 대필했다는 의심을 받았으니까요. 결국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직접 글씨를 써서 사실을 증명했을 정도로 그의 글씨는 대단했다고 하죠. 그러던 1935년 글씨 쓰기와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던 그에게 미술 선생이 일본 요도바시 미술학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글꼴 디자인에 눈을 떴죠.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을 배우고 밤에는 미술학원에서 공부하며 틈틈이 제일교포를 위한 한글 영화 자막을 쓰는 등 몸이 고되지만 다양한 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1970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조선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를 참아가며 문자도안에 있어서만은 하고 일본인을 이겨보겠다던 어린 시절의 결심이 꿈처럼 솟아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글자의 형태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아름다운 한글 활자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무럭무럭 키웠죠. 그리고 20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 작은 문자 도안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 동아출판사 창립자 김상문 사장이 그를 찾아와 활자 원도 제작을 의뢰했는데 당시 그는 교재나 시험지 등 제작 작업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여러 번 고사했지만 결국 끝없는 구애를 이기지 못하고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다 할 스승도 없고 참고할 만한 책도 없을 뿐 아니라 초성, 중성, 종성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한글의 특성에 좌절하다 2년간 끝없는 실험과 실패 끝에 그의 첫 글씨체 동아출판사체를 완성합니다. 동아출판사체는 새 백과사전, 세계 문학전집에 사용되었으며 완성도가 높아 엄청난 호평을 받았죠. 이후 그는 동아출판사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삼화인쇄체, 동아일보 제목체 등을 개발했는데 1970년에는 활자 인쇄기계인 사진식자기 업체인 일본 모리사와와 샤켄의 한글 원도 제작에 참여하며 명조체와 고딕체 원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씨체를 만든 그는 1988년 향년 73세 나이로 사망 전까지 명조체와 고딕체 등 본문 글꼴부터 궁서체, 굴림체, 환고딕체, 공작체, 그래픽체 등 다양한 글꼴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최정호 원도를 탑재한 사진식자기가 국내에 널리 보급되어 활판 인쇄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한글 서체 개발에 일평생을 바친 공로로 1983년 제24회 3.1문화상을 수상했는데 정부는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30여 종의 서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이며 오늘날 온 국민이 매일 보고 읽은 모든 서적의 활자는 최 선생의 온 생애를 기울인 피나는 노고와 정성의 결정체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며 그의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후 6년 뒤 1994년 옥관 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올 6월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을 통해 세상을 읽게 해온 한글 보훈인물 1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연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가 포함되었고 최초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만들어 전파해 일조한 허균, 한글로 외국어를 가르치며 여러 책을 국문으로 번역한 역관 최세진, 우리말을 연구하고 보급한 주시경,
독립운동가이며 위대한 시인 윤동주, 아이들에게 동화로 한글을 전파한 방정환, 한글의 띄어쓰기를 도입한 파란 눈의 외국인 호머 헐버트, 한글 최초의 점자를 만든 박두서, 우리나라 타자기의 역사를 바꾼 공병호 박사, 그리고 한글 디자인의 개척자 최정우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회사 기술 합작으로 만들어진 명조체가 순수 창작물이 아닌 일본의 종속된 서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생은 조선시대 궁체를 발전시킨 궁서체를 개발하는 등 우리 고유 서체 개발에도 힘썼던 만큼 그 의도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한글 글꼴은 이런 최정호 선생의 평생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생전 글자란 사상이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읽는 사람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글자가 디자인되어야 한다. 글자를 하나하나 쓴다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글씨를 쓴다고 말하지 않고 자형 설계를 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무렵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다 할 스승도 없었고 특별한 참고 서적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나 이런 전철이 나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고플 따름이다. 나보다 훨씬 유능한 젊은 디자이너가 더 아름답고 세련된 한글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언문이 한글이 되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까지 많은 이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컴퓨터를 사용하며 한 번쯤 이분의 노고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개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